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키스트 뇌과연구소의 김홍남입니다. 오늘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세미나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올가노노 칩이라는 분야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이제 뇌과학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저는 브레인을 타겟팅하는 브레인 오너 칩이라는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같이 이제 동물을 대체하는 모델을 이용한 시험법이 요즘 이제 화두인데요. 오늘 저는 이제 브레인 오너 칩을 이용한 동물 대체 시험법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이제 그 의대 소속이거나 혹은 이제 의학 혹은 뭐 생명과학과 관련된 학과에 계신 분들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약물 하나를 개발하는데 다양한 모델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원 가장 뭐 초기 단계에서는 2차원으로 배양된 세포를 활용하고 여기서 이제 통과된 약물들에 대해서 동물에서 독성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이제 유효성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동물 모델이 가장 이제 골드 스탠다드 모델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 모델에서 성공적이었던 게 사람한테까지 성공하는 것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사람들의 그 리뷰 논문을 보게 되면은 동물 모델에서 사람으로 어, 적용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말은 한 90% 정도의 약물은 동물에게서는 효과가 정말 좋았지만 사람에게서는 듣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제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는 그 유전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유전적인 차이 때문에 동물한테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약물도 사람한테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보이는 이 그림은 탈리도마이드라는 약물의 부작용인데요. 원래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물은 이제 임산부가 입덧을 할 때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복용하던 약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동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는 이렇게 사지 기형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치매 치료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두 종류 혹은 세 종류의 이제 약물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데 2021년에 아두카누맙이라는 약물이 가속 성인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 동물 실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사람 환자의 한 40% 정도에서 뇌혈관이 터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현재는 시장에서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자체도 동물 실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사전에 이것을 걸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전부터 어떤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좀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모델에다가 약물을 테스트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현재 이제 미국 FDA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전에 2022년 말에는 모더나이제이션 액트 2.0을 통해서 반드시 그전에는 모더나이제이션 액트 전에는 모든 약물은 반드시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더나이제이션 액트 2.0을 통해서 그 반드시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대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작년 말에는 미국 FDA에서 앞으로는 미국에서 연구 과제를 지원할 때 동물 모델만 이용해서 실험하는 과제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동물 모델뿐만 아니라 어떤 대체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모델에서 평가를 하라는 이제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대체 모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가노이드라는 모델이 있고, 하나는 올가노너 칩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가노이드라는 모델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오가노이드는 이제 바이올로지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고, 특히 이제 발생생물학 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덩어리 형태로 뭉쳐놓게 되면은 이 줄기세포가 저절로 분화하면서 미니 장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술입니다. 요거는 줄기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안에서 장기의 미세 구조를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미세 구조를 잘 모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와 약간 다른 개념으로 올가노노 칩이라는 개념은 엔지니어링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투명한 칩 안에다가 여러 종류의 사람 세포를 배양해서 미니 장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포를 둘러싼 미세 환경을 잘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스티프니스라든가 혹은 뭐 세포를 둘러싼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그리고 이제 플로우 같은 걸 더 잘 모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컨셉을 섞어서 오가노이드 오너 칩이라는 연구도 사람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뇌과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브레인 쪽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칩을 활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USB 메모리 스틱보다는 조금 더 큰데요. 요 안에다가 저는 사람의 브레인에서 뽑은 세포를 한 세 종류나 네 종류 정도를 같이 배양해서 이제 사람 뇌의 특징을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이제 뇌에 있는 질환을 이 칩에다가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뭐 약물 스크리닝이라든가 메커니즘 스터디 그리고 지금 치료 타겟 발굴 같은 거를 이 칩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브레인 안에도 보면은 다양한 세포들이 있고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뇌혈관 장벽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뇌혈관 장벽, BBB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BBB는 사람의 뇌에 존재하는 이제 혈관 단위인데 요거는 뇌혈관과 여기에 붙어 있는 페리사이트 그리고 별처럼 생긴 아스트로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세포가 같이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은 요 혈액 안을 타고 도는 물질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배리어 역할을 하게 돼서요. 브레인이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혈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이드로젤이 굳기 전에 여기다가 마이크로 니드를 꽂아두고요. 30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이크로 니드를 뽑으면 요와 동일한 형태의 채널이 남는다는 그런 원리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마이크로 채널에다가 안쪽 벽에 뇌혈관 세포를 붙여서 키우게 되면 일자 형태의 혈관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안에 하이드로젤에다가 다른 세포를 미리 섞어 놓게 된다면 혈관 주위를 다른 세포가 둘러싸고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주위를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트로사이트, 페리사이트를 포함시키면 BBB가 되고요. 거기다가 뉴런,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다른 세포를 포함시키면 더 복잡한 브레인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만든 이제 BBB 구조인데요. 초록색 혈관 주위를 파란색으로 보이는 아스트로사이트와 빨간색으로 보이는 페리사이트가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혈관 구조입니다. 또한 이제 오가노이드와 같이 인테그레이션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오가노이드 옆에 이제 오가노이드 쪽으로 혈관이 자라난 BBB와 오가노이드의 통합된 형태도 저희 칩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인 오너 칩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은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쓰던 웰 플레이트라는 거에 비해서 일단 뭐 사람의 이제 유전적인 사람 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적인 특징도 잘 반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3차원 환경 안에서 세포가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셀 인터랙션에 대한 효과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이드로젤에다가 3차원으로 뭐 세포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3차원에서만 일어나는 물질 전달 특성, 예를 들어 뭐 디퓨전이라든가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 같은 거를 칩상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는 셀 인터랙션 관점과 그리고 셀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인터랙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예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셀 인터랙션 관점에서는 이제 메커니즘 스터디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BBB와 브레인 튜머가 인터랙션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미세먼지가 과연 뇌를 어떻게 손상시키는지 같은 걸 이제 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것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BBB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하이드로젤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제가 원래는 니들 3개를 이용해서 채널을 3개를 뚫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 채널에다가만 혈관 세포를 시딩해서 혈관화를 시키고요. 여기 양쪽에 있는 채널은 원래는 비워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이드 채널에다가 브레인 튜머를 스페로이드 형태로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면은 혈관에서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브레인 튜머가 존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브레인 튜머는 여기 있는 뇌혈관 세포,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스트로사이트, 페리사이트와 서로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브레인 튜머 세포만 있을 때와는 다른 거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브레인 튜머 스페로이드와 비교해서 튜머 스페로이드가 BBB를 구성하는 세 종류의 세포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이 브레인 튜머 스페로이드가 항암제에 대해서 내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독소르비신 같은 경우에는 한 1.7배,
빈크리스틴 같은 경우에는 한 50배 정도의 약물을 더 쳐줘야지 동일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주변에 BBB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을 때 이 튜머 세포가 굉장히 주변으로 심하게 침윤하는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윈트 베타 카테닌 시그널링이 아마도 주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세포가 EMT, 에피데리얼 투 메센카이멀 트랜지션을 겪게 되면은 세포가 하나하나가 똑똑 떨어져 나오면서 주변으로 심하게 침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배양액에서 배양액을 분석해 보았을 때 EMT 관련된 시그널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EMT와 관련되어 있는 게 비멘틴과 베타카테닌이라는 건데요. 이 두 개가 형광으로 염색해봐도 진하게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윈트 베타카테닌 시그널링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였을 때 세포가 주변으로 침윤하는 특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거를 이제 미세먼지 연구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가 브레인 안으로 들어와서 뇌에다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를 이제 메커니즘을 좀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연구할 때 가장 널리 활용하던 방식은 동물 실험입니다, 역시. 미세먼지를 이제 물에 타서 에어로졸 형태로 동물 케이지 위에다가 한 7주에서 8주 정도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동물을 희생시켜서 이제 브레인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브레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좀 미처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동물 실험은 엔드포인트 에세이이기 때문에 동물이 죽은 다음에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양한 세포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디커플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뉴런이 없는 쥐를 만들 수가 없고 뇌혈관이 없는 쥐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올가노노 칩을 이용해서 특정 세포를 넣었다 뺐다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은 특정 세포가 기여하는 바를 연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임상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된 사람은 신경세포의 손상, 그리고 인지장애가 보이고요. 그리고 뇌염증이 보이고, 그다음에 뇌혈관 장벽의 손상이 보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네 종류의 세포를 공배양한 브레인칩을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브레인칩 안에다가 미세먼지를 집어넣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미세먼지는 PM10, PM2.5, 그리고 여기 보이는 디젤 이그조스 파티클, 디젤 연소가스 파티클 세 가지를 다 활용해 봤는데요. 이 디젤 연소가스 파티클이 제일 독성이 강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디젤 연소가스 파티클은 이제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물인데 90% 이상이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제 방향족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독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미세먼지 연구에서 기존에도 세포 간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세포에다가 미세먼지를 바로 치게 되면 신경세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글리아라는 뇌에 존재하는 면역세포가 같이 있을 때는 신경세포가 죽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미세먼지가 마이크로글리아를 자극시키고 자극받은 마이크로글리아가 내놓은 활성산소,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 ROS가 뉴런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스트로사이트가 활성화되었을 때도 여기서 나오는 무언가 때문에 뉴런이 죽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같은 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미세먼지 연구를 할 때 이 뇌혈관 세포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혈관 세포가 없는 칩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있는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혈관 세포가 없는 칩과 있는 칩에서 이제 배양액을 따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농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혈관 세포가 있는 경우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올라간 것이 많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관심 있게 봤던 건 이 GM-CSF라는 물질이었습니다. 요거는 뇌 안에 있는 존재하는 면역 세포인 마이크로글리아를 액티베이션 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설은 액티베이션된 마이크로글리아가 ROS를 생성해서 뉴런을 죽인다라는 거였는데요. 저희는 이 앞단에다가 혈관세포의 영향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극받은 혈관세포가 내놓은 GM-CSF가 마이크로글리아를 더 많이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것 때문에 뉴런이 더 많이 죽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혈관세포가 뿜어내는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칩에다가 혈관세포를 키우고요. 뇌혈관세포를 키우고 여기다 미세먼지를 쳐서 이 미디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컨디션드 미디어로 모았고요. 그럼 이 안에는 그 GM-CSF라는 물질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혈관세포를 같이 공배양한 경우거나 혹은 컨디션드 미디어를 친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했는데요. 특히 이때는 마이크로글리아가 꼭 존재를 해야 됐습니다. 마이크로글리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저희는 빨간색으로 염색된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초록색으로 염색된 피타우 두 개의 발현을 봤습니다. 보통 이 두 개는 퇴행성 뇌질환 연구를 할 때 보통 바이오마커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세포가 있는 경우라든가 혹은 컨디션드 미디어를 넣은 경우에 빨간색과 초록색의 아밀로이드 베타, 피타우 신호가 높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는 이걸 웨스턴 블라서로도 동일하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짜 ROS가 활성산소가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시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ROS가 이렇게 진하게 발현이 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집어넣지 않고 컨디션드 미디어만 집어넣더라도 이렇게 ROS가 진하게 발현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물질이 충분히 ROS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스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앞선 사람들이 확인한 것처럼 진짜 마이크로글리아가 중요하냐라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혈관도 여기에 기여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글리아가 없는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치더라도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글리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쳤을 때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마이크로글리아가 꼭 있어야지 염증성 문제가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아가 없는 경우에 실제로 미세먼지를 치더라도 세포의 생존율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세포가 없는 경우에 미세먼지를 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세포가 죽게 되는데, 하지만 이 컨디션드 미디어를 넣게 되면은 세포가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안에 있는 GM-CSF라는 물질이 실제로 그 뇌 손상을 더 빠르게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시나리오인데요. 그래서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M-CSF를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이니빗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액티베이션 된 마이크로글리아는 이제 P라든가 M 약물을 이용해서 이니빗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생산된 R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S 스캐벤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는 이 GM-CSF가 진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인위적으로 GM-CSF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은 일단 세포가 확실히 많이 죽고요. 그리고 이 GM-CSF에 대한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얘를 중화시키게 되면은 세포 바이어빌리티가 다시 100% 수준으로 올라오는 걸로 봐서 GM-CSF가 정말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는 이제 P라든가 M 약물 혹은 이제 ROS 스캐벤저를 쳤을 때 많이 떨어졌던 세포 바이어빌리티를 다시 높은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미세먼지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뇌혈관 세포가 이걸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또 저희는 이제 세포 간의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브레인 안에서 구역과 구역 간의 인터랙션 연구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 안에서는 특정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단방향으로 연결된 서킷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방향 서킷이 뭐 러닝이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런 이제 브레인 특유의 기능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 연결된 모델이 잘 구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신호가 전달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R형 형태로 구멍이 뚫려 있는 칩을 준비를 하고요. 이 양쪽에다가 오가노이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왼쪽에 있는 오가노이드를 먼저 집어넣고요. 오른쪽에 있는 오가노이드를 나중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왼쪽에 거를 먼저 집어넣게 되면은 왼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이제 엑손 다발을 쭉쭉 뻗어갈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엑손 다발이 어느 정도
멀리까지 왔을 때 오른쪽에 오가노이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노란색 부위에서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이 오가노이드 자체가 마트리젤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해피한 상태라서 이 상태로는 또 엑손이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살짝 벗겨주는 걸 통해서 좀 더 엑손이 빨리 자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엑손 다발이 뻗어가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왼쪽에 빨간색 다이, 오른쪽에 초록색 다이를 넣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비등방적으로 연결된 이런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가 만든 오가노이드 간의 연결 모델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엑손이 주로 뻗어가기 때문에 시냅스는 여기 3번 구역에서 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구조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뻗어간 비등방성을 만들었는데요. 그러한 이 구조적인 어나이소트로피가 이제 기능적인 어나이소트로피를 발현시킬 수 있을지를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기 신호가 한쪽 방향으로 전달되는 거, 그다음에 뇌염증의 전파, 그리고 퇴행성 뇌단백질의 이제 전파, 요거 세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전기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조일주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 오가노이드 두 개의 폭만큼 딱 떨어진 이제 뉴랄 일렉트로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양쪽에다가 신경 전극을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극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을 했습니다. 이 전극은 전기 신호도 측정할 수 있을 뿐더러 약물도 동시에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쪽에다가 약물을 주입했을 때,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KCL을 주입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신경 신호가 굉장히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쪽에 주입했을 때 신호가 다른 쪽에서도 이제 관찰이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왼쪽 오가노이드에다가 이 가운데 90초 타임 포인트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왼쪽 오가노이드에서는 신경 신호가 확 뜨고요. 그와 동시에 오른쪽에도 신경 신호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이에서 타임 딜레이가 없는 걸로 보아 이것은 물질의 확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엑손 다발을 통한 전기 신호 전달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오른쪽 오가노이드에다가 KCL을 집어넣게 되면은 오른쪽에선 신호가 뜨는데 왼쪽에선 신호가 뜨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뇌 안에서는 이제 특정 구역에서 발생한 그 질환이 다른 쪽으로 퍼져간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 특징을 이 칩에서 한번 구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현재 이제 치매를 비롯해서 다양한 퇴행성 뇌 질환들은 뇌염증이 이제 주요한 요인이라 보고 있고 그 뇌염증을 주로 일으키는 것이 마이크로글리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글리아가 액티브하지 않은 인액티브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액티베이션 되면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아가 액티베이션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오른쪽에 집어넣든 왼쪽에 집어넣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액티베이션 된 마이크로글리아를 집어넣게 되면은 넣는 위치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마이크로글리아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이 매트릭스를 녹인다고 알려진 MMP9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매트릭스를 이렇게 수축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 사이즈를 줄어들게 만들고 엑손 다발을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다가 액티베이션 된 마이크로글리아를 집어넣으면은 오른쪽에서만 이렇게 매트릭스가 디그라데이션 되는데 왼쪽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왼쪽도 영향을 받고 오른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뇌 염증이 전파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가노이드 크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다가 마이크로글리아를 집어넣으면 오른쪽 오가노이드만 크기가 줄어드는 반면에 왼쪽에다 넣으면은 왼쪽과 오른쪽 오가노이드 모두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여기 가운데 있는 엑손 다발의 굵기도 왼쪽에다가 마이크로글리아를 넣었을 때만 엑손 다발의 굵기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뇌염증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파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다가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된 독성 뇌단백질인 타우, 알파시뉴클레인,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걸 집어넣으면 오른쪽에서 발견이 되는데 반해서 오른쪽에다 집어넣었을 때는 이제 왼쪽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물질 전달 또한 비등방적으로 진행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구조적인 비등방성을 이용해서 기능적인 비등방성을 오가노이드 연결 모델을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이러한 모델은 아마도 이제 뇌질환의 전파 같은데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거를 세포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인터랙션 관점에서 또 연구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통해서 치료 타겟 발굴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연구를 진행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중에서 노화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이미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고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네이처 리뷰 논문들에서 보게 되면은 이 나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퇴행성 뇌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미 다수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동물 모델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명이 80년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 동물의 쥐가 대표적인 동물 모델인 쥐는 한 2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쥐가 가지고 있는 미세 환경이라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세 환경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저 같은 칩 하는 사람들은 노화된 브레인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미세 환경의 노화도 필요하고요. 또한 세포 자체의 노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제 그 노화된 미세 환경의 영향부터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사람 몸 안에 있는 단백질과 이게 글루코즈랑 같이 뭉쳐져서 떡지게 되면서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엔드 프로덕트 AGE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단어 age라는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착안하실 수 있다시피 이게 노화와 관련이 있고 특히 퇴행성 뇌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이 든 사람의 브레인에서는 에이즈의 발현이 증가를 하고요.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의 브레인에서는 이 에이즈의 발현이 많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에이즈는 특이하게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이 혈관 주위에 이렇게 많이 축적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브레인칩을 만들 때는 보통 노말 하이드로젤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는 이 노화된 특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에이지가 하이드로젤 매트릭스에 떡져 있는 이제 그런 하이드로젤을 사용을 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단순히 이 에이지가 매트릭스에 엉겨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후속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인 것과 다르게 후속 유전학적이라는 거는 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 이제 축적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특히 여기 이 히스톤의 아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특정 유전자를 켜놓은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이제 질환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에피제네틱스, 후속 유전학이라는 거는 이 스위치를 켜놓은 것과 관련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오늘은 그 에이지의 리셉터인 레이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에이지는 레이지에 붙었을 때 이제 비로소 신호가 활성화돼서 특성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모델에서 보게 되면은 나이든 쥐라든가 혹은 알츠하이머 쥐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에이지 발현 그리고 에이지의 리셉터인 빨간색 레이지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이 콜텍스 히포캠퍼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에이지가 이렇게 엉겨 붙어 있는 매트릭스에다가 세포를 키우는 모델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거의 파시티브 컨트롤로 에이지를 솔루블 형태로 해서 액체로 이제 혈관에 집어넣는 거를 약간 좀 더 마일드한 노화 컨디션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색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 혈관 주위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에이지가 많이 뭉쳐 있고 또 빨간색으로 보이는 레이지의 발현이 증가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이지가 엉겨 붙어 있는 매트리스에 키우게 되면은 이 혈관 자체가 약해져서 혈관 사이의 정션이 약해지고요. 정션이 약해지기 때문에 혈관이 이제 물질을 넣었을 때 이것이 바깥으로 줄줄 새나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에이지가 엉겨 붙어 있는 매트릭스에다가 신경세포를 키우게 되면은 신경세포가 단기간에서는 굉장히 과활성된 상태를 보이다가 나중에서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브레인에서 보게 되면은 나이든쥐라든가 알츠하이머 쥐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피타우 같은 퇴행성 뇌질환 특성이 당연히 나타나는데 저희 칩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게 에이지가 엉켜있는 매트릭스에서 키우게 되면은 혈관 주위에 빨갛게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요. 뉴런 주위에도 빨간색으로 보이는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피타우 발현이 많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성 뇌 단백질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세포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변화를 그러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저희는 약물을 이용해서 되돌리는 거, 그리고 shRNA를 이용해서 억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G가 축적이 문제라고 하면은 요 AG를 부수는 약물인 이제 알트라는 약물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G가 들러붙어서 작용을 하는 레이지가 문제인 것 같으면 이 레이지를 억제하는 약물 FPS라는 약물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AG와 약물을 치기 전에는 이렇게 혈관 주위에 빨갛게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고 뉴런 주위에도 아밀로이드 베타, 피타고가 이렇게 많이 발현되는데 이 FPS라는 약물이라든가 알트라는 약물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줄어들고 피타오의 발현 또한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웨스턴 블라스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포의 바이빌리티, 생존율 또한 다시 높은 수준으로 돌아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제 이 레이지의 발현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레이지의 발현을 저희가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서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제 혈관의 정션이 굉장히 약해져서 문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레이지의 발현을 shRNA를 이용해서 억제를 하게 되면은 아밀로이드 베타라든가 피타오의 발현이 감소하면서 세포의 생존율을 다시 높은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G가 레이지에 들러붙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그러면 레이지 자체를 그러면 다 억제해버리면 이제 치료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생각만큼 단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지 자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 감염 같은 경우에도 레이지가 그런 이제 그 증상의 발현에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지 자체를 이제 치료 타겟으로 쓸 수는 없고요. 이 치료 타겟을 좀 더 좁혀서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거는 여기 에이지와 레이지가 인터랙션 했을 때 뭔가 전달되는 물질, 이 KMT2A라는 거를 저희가 치료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 KMT2A가 뭘 하느냐면 이 히스톤을 아세틸레이션 시키면서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억제를 하면은 이제 아세틸레이션을 억제해서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칩에서 얻은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 어, 레이지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게 되면은 KMT2A라는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스위치가 많이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 칩에서만 얻은 결과니까 다른 데서도 이거를 한번 더블 컨펌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오픈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나이 든 사람이라든가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KMT2A와 KMT2D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것을 특정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확인해 보니까 KMT2A는 나이가 듦에 따라 증가를 하는데 KMT2D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았을 때 KMT2A가 가장 적절한 타겟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칩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칩에서 그 AG가 엉겨에 붙어 있는 환경에서 KMT2A 발현이 증가하고 그리고 동물에서 마우스 브레인에서도 이런 KMT2A 발현이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거의 발현과 더불어서 이제 히스톤의 아세틸레이션 또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스위치가 켜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상자는 알츠하이머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들이고요. 여기 노란색 박스는 뇌염증과 관련된 유전자들입니다. 이것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은 이게 많이 변했다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되면 거의 안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들이 세포들을 단순히 에이지가 엉겨붙어 있는 매트릭스에 키운 것만으로 이러한 유전자들이 이제 빨갛게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상단에 있는 레이지라든가 혹은 KMT2A를 저희가 억제를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발현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노화를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iRNA를 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레이지 발현이 감소하면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든가 피타의 발현이 좀 감소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는 제가 단순히 그 다양한 노화의 원인 중에 미세 환경의 변화, 특히 그중에 이제 AG의 역할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포 자체도 노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성산소를 이용하면 이제 뇌혈관 내 노화 같은 것도 시킬 수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세포가 다 죽어버리게 되고요. 특정 농도에서는 이제 노화된 피노타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된 피노타입에서는 노화와 관련된 마커인 뭐 P21이라든가 P16 같은 게 발현이 되고
또한 특징적으로는 이제 뇌혈관 자체에 저희가 사람의 그 플라즈마를 혈장을 집어넣었을 때 노화된 혈관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뇌경색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르게는 이제 이 활성산소뿐만 아니라 매트릭스를 손상시키는 것 또한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는 이제 뇌에 있는 림프관 모델에서 활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이렇게 복합적인 노화 환경을 유도하게 되면은 이제 이 림프관 자체가 손상을 받아서 점점 약간 리키한 림파틱 베슬이 되고요. 또한 이 안에서 이제 많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뇌 안에 있는 그 림파틱 베슬은 뇌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든가 피타오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하수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노화의 특징을, 노화를 유도하게 되면은 아밀로이드 베타라든가 피타오가 바깥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고 림파틱 베슬 주위에 이렇게 쌓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림파틱 클리어런스의 노화와 관련된 연구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는 기본 칩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약물이라든가 캐리어의 그 효능을 평가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여러분,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도 아마 엑소점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엑소점 자체가 이제, 사람 브레인 안으로 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엑소점과 큐보점이라는 걸 하이브리드한 그런 하이브리드 엑소점을 만드는 연구를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키스트의 김호준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기술인데 그 큐보점과 엑소점을 퓨전하게 되면은 요 엑소점에 있는 캐리어를 안쪽으로 전달할 수 있고 혹은 큐보점에 뭔가를 먼저 섞어 놓게 되면은 요 두 개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큐버점이라 요 하이브리드 엑소점 같은 경우에는 뭐 스몰 몰레큘뿐만 아니라 mRNA 같은 것도 다 담지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큐버점과 엑소점의 비율에 따라 BBB를 투과하는 특성이 다르다는 걸 저희 칩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저희가 뇌혈관 장벽에서 엑소점을 추출을 한 다음에 저희 BBB를 통해서 흘려넣게 되면은 이게 대부분이 이 뇌혈관 세포에 다 걸리게 됩니다. 뇌혈관 세포에 업테이크 돼서 이제 BBB를 잘 통과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큐보점 비율을 조금씩 높이게 되면은 BBB를 더 잘 통과해서 브레인 안으로 잘 전달이 됩니다. 또한 특이했던 거는 이제 이 엑소점을 뽑는 그 오리진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걸 뇌혈관 세포가 아니라 아스트로사이트에서 엑소점을 뽑게 되면은 이걸 하이브리드해서 전달했을 때 아스트로사이트에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업테이크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엑소점의 호밍 같은 효과도 저희 칩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칩을 이용한 연구, 그리고 오가노이드와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 안에서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치료 타겟을 발굴할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AI 같은 거의 발전과 함께 한다면은 이 안에서 유용한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플랫폼도 앞으로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좀 더 고도화된다면 이 메커니즘 스터디라든가 혹은 약물에 있는 효능 평가 이런 걸 좀 더 잘 신뢰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홍래 박사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생물학 쪽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들 많이 하셨는데, 그 지금 오늘 청중으로 계시는 대학원생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했던 대로 채팅창에다가 타이핑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리프레이즈 해가지고 다시 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학생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질문해 드리면, 아까 그 에이지드 뉴로베스큘러 유닛이나 에이지드 BBB 모델 만들 때 그 AG라는 것을 콜라겐이랑 같이 이제 섞으셨잖아요. 최랑 교수님, 좀 목소리가 좀 끊겨 들리는데 혹시 아, 제가 그래요? 접속에 좀 문제가 있는? 아닐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제 잘 들리시나요? 그래도 조금 끊기네요. 이게 그래요? 제 쪽의 문제인가요? 어, 네네. 그러면 음, 그 AG라고 하는 것을 젤에다가
넣으시잖아요. 에이지를 넣는, 예. 네, 넣는데 그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섞어서 하시는 건지 이게 지금 소리 들리는데 에이지를 이제 섞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예,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키는지 예, 예. 예, 예. 예, 요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콜라겐에다가 에이지가 이제 엉겨 붙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콜라겐 굳기 전에 이제 콜라겐 솔루션에다가 에이지를 넣은 다음에 한 달 정도 냉장고에서 인큐베이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엉겨 붙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늘 그 콜라겐 젤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에이지를 콜라겐에 넣어두면 다시 혈관 쪽으로 빠져나오지 않는지 네, 그게 콜라겐 혈관 쪽으로 빠져나오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넣어두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부는 분명히 떨어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걔가 완전히 코발란트하게 본딩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인터랙션 한다고 리액션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100%를 확인을 못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네, 먼저 질문이 세 개가 올라왔는데요.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조현찬님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BBB에서 이제 배리어 기능이 잘 형성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은 약간 메커니즘 스터디와 이제 치료 타겟 발굴이라는 쪽에 포커스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BBB를 배리어 펑션에 관해서 제가 잘 말씀 못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만든 그 비비비는 튜브 형태의 혈관인데요. 이 안쪽으로 이게 형광 물질이라든가 뭐 혹은 모델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이게 바깥으로 새 나오는지 아닌지를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퍼미어빌리티 에세이를 하고요. 만약에 혈관이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졌으면 바깥으로 물질이 거의 새 나오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혈관이 손상을 받았을 때는 바깥으로 잘 새 나올 거니까 이거를 이제 이미징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숫자로 변환해서 정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성모님 질문 보면 미세먼지 노출에서 생각하고 네 여기 미토콘드리아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미세먼지 실험에서는 미토콘드리아는 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아직 퍼블리시 되지 않은 논문 중에 아까 보면 세포를 노화시키는 연구가 있습니다. ROS를 이용해서 세포를 노화시키는 연구에서는 제가 미토콘드리아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노화를 시키니까 다시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칩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미세먼지 같은 연구에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데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윤수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노화를 어디까지 되돌릴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노화 역전에 가장 중요한 건 후속 유전자 조절인지 레이저 억제인지 네,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저희는 일단 칩 상에서 일단은 밸리데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칩에서도 이렇게 완전하게 노화를 역전시키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이것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람한테 적용될지 안 될지는 좀 더 검증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 노화라는 것도 그 세대가 있다고 노화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연구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3세대 연구는 이제 셀 본지에 나왔던 연구인데 그게 노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에피제네틱한 랜드스케이프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세포 상태가 여기저기로 너무 쉽게 변환되는 게 이제 문제다. 그게 노화의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셀 논문에서 했던 방식은 동물 실험을 이용한 거였는데요. 이 동물에다가 흔히
그 iPSC 만들 때 쓰는 그 야마나카 팩터, OSKM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네 가지 물질을 이제 그 쥐한테다 집어넣으니까 쥐가 영노화 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그 실험에서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 동물 그 미국의 뭐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라든가 모두가 이제 그 다양한 젊음의 단백질, 젊음의 물질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잘 이제 밸리데이션이 잘 된다면 노화를 좀 더 역전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비비에 구멍을 뚫어서 통로를 만든 그 소현성님 질문이 보면은 비비비에 구멍을 뚫어서 통로를 만든다. 어, 이건 제가 일단 BBB 형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랑 이해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요거는 아마도 이제 제가 비비비 만드는 거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안 드려서 이제 약간 요게 비비비를 만드는 것과 비비비의 질환 모델을 만드는 게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비비비를 만들 때는 이제 이게 만들어진 채널 벽에다가 세로간 세포를 코팅을 하는 거거든요. 발라버리게 되면은 이제 세포가 세포끼리 손을 잡고 이제 튼튼한 튜브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는 건강한 비비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비비 자체에다가 이 튜브에다가 저희가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부러 비비비에 구멍을 뚫으려는 시도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집속 초음파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비비비를 흔들어 가지고 이 세포 사이를 벌려서 이제 약물을 전달하려는 그런 연구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뭐 인위적으로 어떤 물질이 갑자기 확 들어오거나 확 나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초음파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비비비를 개방하게 되면은 보통 30분 정도 만에 이제 닫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또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허지윤님 질문은 음, 브레인 오가노이드와 비교했을 때 BBB가 간대 혈관 네. 사실 이 오가노이드와 이 칩이라는 것 자체는 약간 상보적인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오가노이드 자체도 보면은 그 혈관세포 아스트로사이트, 페리사이트를 뭉쳐서 이제 BBB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연구도 집을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오가노이드 자체가 이제 브레인의 특정 구역을 모사하는데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BBB 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점이 있다면, 어, 그, 혈관이 양쪽 끝이 열려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혈관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흘려 넣을 수가 있다는 게 칩의 장점인데, 이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가노이드에서 이제 혈관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혈관 안으로 뭔가를 이제 인위적으로 흘려 넣는 게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이 오가노이드를 보통 이제 혈관화된 오가노이드를 만들었을 때 칩이랑 같이 인테그레이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혈관의 한쪽 끝을 이제 열리게 만들 수 있어서 물질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술은 사실 조금 더 상보적인 거라서 앞으로는 이 두 개를 같이 인테그레이션 하는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하영님 연구 같은 경우에는 네, 아스트로사이트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받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스트로사이트도 이제 리액티브해지면은 이게 뇌염증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연구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아라는 그 치매 치료제의 부작용 연구를 저희가 또 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커누맙이라고 하는 1세대 치매 치료제 약물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세포를 좀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디커플해서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이제 아스트로사이트의 영향도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 키스테에도 류훈 박사님이라든가 혹은 이제 대전 IBS에 있는 이창준 박사님이 아스트로사이트 액티베이션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연구 결과를 보시면 더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네, 그리고 김승수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세포 간의 비율도 고려를 하냐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희는 일단 되도록이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런과 마이크로글리아의 비율 같은 거를 이제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로글리아라든가 아스트로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 많아 버리면 이게 그 자기네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약간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인비버 실제 뇌에 있는 비율과 되도록이면 유사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100%딱 똑같이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를테면 뭐 다른 세포가 일부 빠져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좀 더, 고도화 된다면은, 그것도 좀 더 맞춰서 실제 브레인에 가깝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신동우님 질문에 보면은 이제 BBB의 배리어 펑션이 실제 마우스 모델과 얼마나 유사한가?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BB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리어 펑션은 기본적으로 퍼미어빌리티라는 걸로 평가를 하는데요. 혈관 안쪽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지를 이제 정량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은 저희 마우스에 있는 BBB와 저희 칩에서 만든 BBB의 퍼메빌리티가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세포가 얼마나 똘똘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파는 사람 유래의 프라이머리 세포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셀라인을 사용하는 것과 이제 프라이머리를 사용하는 게 그 두 개가 좀 다른데요. 이제 세포가 이제 프라이머리에 가까울수록 배리어 기능이 더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iPSC에서 분화된 세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배리어 기능이 훨씬 더 좋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비보와 유사한 배리어 펑션을 얻으려면 이제 세포를 좋은 애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트무르님의 질문에 보면 BBB를 개방했을 때 어, 비일도적 물질 유입을 어떻게 최소화하는지, 그리고 이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나 방법이 있는지, 네, 요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단 BBB를 일단 개방을 하는 순간 일단 문이 열린 거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물질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에 보면은 혈액 안에 존재하는 피브리노겐이 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안에서 이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BBB는 되도록이면 개방하지 않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BBB를 굳이 개방하지 않고 BBB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노 파티클에다가 뭐 물질을 붙여서 전달한다든가 혹은 그 트랜스사이토시스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이용하면은 BBB를 개방하지 않더라도 물질을 또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소화하는 방법도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방법도 저희가 칩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고, 앞으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화진님께서는, 음, 네, ROS 같은 경우는 라이프 타임이 짧은데 어떻게 뉴런에 전달될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느냐?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이게 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칩 자체는 가운데 보이는 그 아까 노란색으로 보이던 하이드로젤 챔버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세포들이 자기네들끼리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데요. 그 볼륨 자체가 100 마이크로리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볼륨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서로서로 주고받기가 참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록 ROS의 라이프 타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 짧은 거리는 충분히 디퓨저 내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험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진짜 그 흔히 쓰는 이제 뭐 트랜스 웰이라든가 그런 이제 커다란 웰에다가 실험하게 되면은 미디어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이제 희석돼 버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영향을 분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그나마 이제 그 3D 안에서 되게 컨파인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혜원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음, 네, 이런 이제 KMT2A 같은 게 이제 환자 샘플에도 어느 정도 재현이 될지, 그리고 AI 타겟 발굴이나 예측 모델 개발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그 KMT2A를 이용한 이 치료 영노화 기술도 사실은 이것도 이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칩에서만 밸리데이션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동물에서도 한번 밸리데이션 해야 되고 그것도 또 뭐 결과가 괜찮다면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사람한테도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일단 그 동물을 이용해서 이제 테라피틱 타겟을 뽑아내는 것과 칩을 이용해서 이제 뽑아내는 거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람들이 동물에서 많이 했는데 동물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한테 잘 워킹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칩이라는 게 아직 완벽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유전자를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동물을 이용한 실험보다는 조금 더 유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그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최근에 그 이 칩을 만드는 회사 중에 큐리에이터라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얼마 전에 그 치료 약물에 대한 그 효능 평가를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칩만으로 이용해가지고 FDA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 FDA에서도 이게 칩을 이용한 실험을 그래도 좀 신뢰성 좀 좋게 보고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하선님 질문은 동물 모델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재현하기 어려운 핵심적인 생물 반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여기는 아직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요즘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면역 쪽이 면역 쪽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칩에서는 이제 여러 세포를 공배양하는 거 지금까지 잘 했거든요. 잘했는데 이제 면역세포가 들어와, 사실 모든 질환이라는 게 면역에 관련되다 보니까 면역세포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터랙션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면역세포가 좀 그 칩 안에서 오래 배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면역세포를 배양할 때 특별한 미디어가 필요한데 그게 좀 이스태블리시가 잘 안 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제 그게 미디어가 나오고 했다고 해서 조금 더 이 안에서 이제 복잡한 그런 면역 인터랙션을 좀 더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질환 연구에 다 더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를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 모두 이제 사람의 유전자를 이제 타겟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 세포를 타겟하다 보니까 동물에다가 평가해서는 의미가 없었는데 이런 칩에서 그런 이제 면역 반응까지 저 잘 모사할 수가 있다면 이런 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를 평가하는데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진님께서는 이제 효율성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격이나, 효율성, 이런 거, 네, 그 동물 실험 대비 이제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이제 가격이 저렴한가 이런 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그 가격이 그렇게 동물 모델 대비 대단히 저렴하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가노이드 자체도 아직은 좀 이제 배양액이 좀 비싸고요. 이 칩 자체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세포 배양액과 세포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 세포가 똘똘하면서 세포 밥도 저렴하면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똘똘한 세포와 좋은 배양액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아마도 충분히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